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압구정 국어학원에서 앞으로 고3 국어 정시반을 담당하게 된 강사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양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이 학원에서 영동고 내신반을 전담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수능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였고요. 대치동에서 수업을 5년가량 오래 하였고, 그리고 아마 이제 고3이 되려는 학생들은 인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인강 중에 이제 메가스터디의 김동욱 선생님, 그리고 또 대성마임에게 김승리 선생님과 같은 1타 강사 선생님들의 연구실에서 이제 수석 연구원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4대 사설 국어 모의고사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인 바탕국어연구소에서 검토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저희 학원의 고3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올해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분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작년과 비교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서 응시자 수 및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응시자 수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작년은 전체 44만 명이었고 올해는 52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재학생, 즉 현역 고3들의 숫자가 작년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저는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N수생의 수가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무려 3만 명이나 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수생들이 다시 한 번 더 올해 수능을 쳐봐야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이제 한 3수쯤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까지는 갔지만은 그게 의대까지는 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공부를 상당히 잘 하는데 의대를 가지 못하고 아쉽게 작년 수능을 마쳤던 삼수생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나는 여기까지 하면 된 것 같아. 의대는 못 가지만 괜찮아. 라고 생각하려던 그 순간에 의대 정원이 일어난다고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삼수생 형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저 같아도 1년만 딱 더 해보자 이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의대뿐만이 아닙니다. 의대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올해 한 번만 더 해보자. 혹시 의대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본인이. 라고 희망에 찬 사람들이 무려 3만 명이나 더 진입을 한 겁니다. 이것은 현역 학생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의대를 노리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 등급을 굉장히 잘 받는 학생이었겠죠. 그러면은 현역 학생들의 위에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N수생들이 위에 쭉 깔려 있다는 소리예요. 올해 수능이 그래서 굉장히 현역 학생들한테 어려웠던, 그리고 불리했던 이유 첫 번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까지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정시 진짜 너무 어렵거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당장 응시자도 전국에 막 몇십만 명씩 시험을 치는 거야. 근데 너희들 내신 시험은 솔직히 학교에 한 학년에 많아봤자 3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300분의 1로만 해도 네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44만 명, 52만 명 중에서 네가 1등급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니? 거기다가 시험마저도 원래부터 어려워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매해마다 국어 수능 의 난이도는 항상 어려워지는 편이었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쳐보지는 않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정보를 접했겠죠. 올해 수능은 제가 느끼기에도 근래 5년 중에서 가장 쉬웠던 수능이었어요. 올해 안에 모의고사만 비교하자면은 6평보다는 어려웠고, 아니지, 3평보다는 어려웠고, 9평보다는 쉬운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9평보다 어려운 거죠.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저는 이제 수능을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쳐보고 있어요. 제가 국어 교육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현역으로 쓰셨던 07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능 시험을 매해마다 쳐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올해 수능이 상당히 난이도로 치면은 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이 쉽다는 저같이 오랫동안 수능을 친 사람들, 즉 N수생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현역 학생들은 무작정 쉬운 시험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당장 저희 학원에서 수능날 당일에 이제 고1,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능 시험을 한번 쳐보라고 제가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80분 동안 똑같이 수능처럼 진행을 했는데 일단 1차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시간을 잘 못 맞췄어요. 요 시간 문제는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가리지 않고 아직 고3 수준의 지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흔히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당장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더니 시험이 어렵던데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현역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 말은 쉽기는 쉬운데 제가 느꼈던 점 바로 변별력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으면 그 시험은 망한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수능을 굉장히 문제가 잘 출제된 수능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현역 학생들은 이제 내년 수능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N수생이 많아지는 것은 불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내년에도 N수생은 여전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이야말로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올해 수능이 쉬웠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시험도 비슷하게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은 현역 학생들한테 불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중학생들부터는 교과서가 바뀌고 수능 시험이 바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수능을 칠 때는 기존의 수능은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그 학생들부터는 선택 과목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장 모든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사라졌을 때 당연히 공통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어만 하더라도 화작이냐 문법이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둘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 시간이 늘어나고 난이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N수생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2년 안에 이제는 무조건 끝마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N수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정시로서 대학교를 현역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3 학생들한테 정시반을 운영을 하면서도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얘들아 정시 파이터는 절대로 안 된다. 여기서 정시 파이터가 뭔지 아시죠? 정시만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물론 저도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내신 말고 정시 100%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치던 시대랑은 좀 말이 다른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정시만으로 가려면 그 많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겨 넘어서야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추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다 챙기고 그 점수를 기반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정시로 최저 점수를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정시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점수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서울대학교를 정시만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국어만 하더라도 2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가망이 아예 없어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 굉장히 높은 대학교는 1등급은 받아야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과목도 어려운 것들이 많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현역생들이 불리하다. 라는 점을 또 보았고, 그리고 올해 수능에 있어서 연계율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는데, 연계율이라는 것은 보통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얼마나 시험에 실제로 반영이 되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 저희는 연계율을 문학과 독서만 계산을 하는 편인데, 당장 문학만 보더라도 전체 100% 중에서 42%나 반영이 되었어요. 즉 7작품 중에서 3작품이 수능 특강에 있던 것이 실제 시험에 나온 것인데
고전소설 정을선전은 수능 특강에 있던 지문의 3분의 1 이상이 똑같이 나왔고 수능에. 그리고 간민가는 거의 80%가 그대로 나왔는데 저는 요 간민가를 실제로 제가 수능 시험지를 풀고 있다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수능 특강으로서 미리 간민가를 한번 접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나게 불리했겠다. 왜? 원래 수능이라는 게 본인이 처음 보는 지문을 푸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간민가에 대한 뭔가를 알 수 있는 단서라든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나왔어요. 이미 너희들은 간민가를 알고 있을 테니까 나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겠어라는 출제위원들의 생각이 딱 반영된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를 밀며라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시라는 건 짧은 것이니까 전체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 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연관 작품으로서 한 번쯤은 배워봤던 작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선택 과목이 있어서 독서 지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4지문인데 그 중에서 첫 1, 2, 3번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은 보통 독서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총 3지문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총 3지문 중에서 정확하게 한 지문, 즉 33%의 반영률이 되었는데 개화기 과학기술 논의에 대한 지문은 제재가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보셔도 돼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철학자, 홍대용, 박은식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하고 싶은 얘기도 그대로 나왔고 그래서 그 지문을 이미 읽어본 사람은 마음 편하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마침 이 지문이 비문학 3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합쳐놓고 보면은 거의 한 절반보다 못한 정도의 연계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연계 비중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특과 수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수능을 대비해서 미리 공부를 한다면은 시험장에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이 시간을 엄청 아낄 수가 있을 것이다. 왜? 아는 내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용도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르비 같은 그런 수험생 커뮤니티 아실 겁니다. 거기서 올해 수능을 친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딱 국어가 가장 막막한 과목이에요. 왜냐면은 국어를 치고 난 다음에 수학, 영어는 이미 국어를 쳤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근데 국어는 첫 시험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어지럽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는 내용을 이렇게 마주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 멘탈 관리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선배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수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의 정확하게는 저만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고3 정시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기가 아니라 한 1년 전체를 일단 커리큘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1년을 4등분해서 먼저 첫 번째 시즌인 산모 대비 프로그램부터 가동을 할 것입니다. 12월 말부터 시작되고요. 산모 대비 프로그램의 이름은 완벽한 독해와 공감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처음 보는 글은 절대로 독해가 안 된다. 너무나도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지 뭐를 요구하는지 아예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신 점수는 잘 챙겼겠지만은 최저 점수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출제자들은 여러분들한테 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껏 해봤자 고3 학생들이고 앞으로 국어를 전공할 사람들도 아닌 거잖아요.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내용 또한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감각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장 쉬운 길을 제가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학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문학은 항상 공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MBTI 중에서 F가 있고 T가 있는데 T가 좀 더 그러면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에는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아까 현대시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수능 시험지를 보면 굉장히 당황하실 텐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당신이라는 이름 참 좋지요. 이러고 있는데 이거 제가 비웃은 게 아닙니다. 실제 시 내용이 이러고 있어요. 이걸 보자마자 실제 올해 수능을 친 선배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데 왜냐면은
당신이라는 이름이 좋은 거는 일단 딱 봐도 당신이 좋다는 것 같은데 왜 킥킥거릴까? 요거는 공감을 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만 생각해도 나는 웃음이 나와요의 표현을 킥킥이라는 의성어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붙어 있던 수필 지문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계속 줄곧 편지를 쓰는데 어느 사이엔가 그 편지는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편지가 되었다. 요것도 굉장히 내용이 어려웠어요. 근데 사랑을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 거예요. 점점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즉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말이 좀 이상하죠?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은 너를 좋아하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연애를 할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복잡한 내용은 공감을 해본, 정확하게는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작가의 의도를,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이 없더라도 작가의 의도를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저는 보통 긍정 부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질을 깨닫는 연습을 시즌1에서 먼저 같이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독서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리고 실제 고3들은 항상 이제 수능을 쳐볼 때 되면 느끼게 되는 게, 독서는 내가 지금까지 한 만큼 나올 것 같은데 문학이 좀 더 어려웠다. 항상 수능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독서는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독해력이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을 크게 요구하지도 않고 배경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지 처리 기술이 나왔는데 이미지 처리 기술, 연계 작품, 연계 지문으로서 나온 적도 없고 어느 고3도 이미지 처리 기술이라는 말 자체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에서 그 지문을 읽어내고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만 파악하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읽어나갈 수 있는 독해력을 먼저 갖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학생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바로 선지를 선택하는 요령이에요. 지문만 드립다 다 읽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선지 또한 글입니다. 선지로 생각해보면 하나의 문장이죠. 근데 학생들은 내용을 알고 딱 그 내용과 비교를 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거 앞에 나왔던 내용이야. 선지 이 내용 앞에서 봤어. 하면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수능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력적인 오답을 준비한 문제가 무려 3개 이상 나왔습니다. 즉 선지를 고르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지를 제대로 못 읽고 혹은 집중을 못해서 틀리는 너를 위한 선지 고르기 특훈도 이 시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것인데 이 클리닉은 학생들이 질문사항을 받는다든지 혹은 학생들이 수업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혹은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한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학생과 제가 대면 클리닉을 직접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대면 클리닉의 장점은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동네에 사니까 대치동에 가까워서 이제 대치동 가서 유명한 일타 강사 선생님의 현강을 듣겠다. 벌써 대기줄 세워놨다. 근데 이거는 저도 아까 제가 일타 강사 쌤이랑 같이 일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강에서 조교로서도 활동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보면은 그런 일타 강사 쌤의 현강은 최소한 150명에서 300명 가량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수업 내용은 굉장히 알찰 것이고 아주 좋을 거예요. 다만 내가 뒷자리에 앉는다면 저 앞에 있는 쌤은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고 필기 내용도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존재하는 모니터로 선생님을 봐야 할 뿐더러 플러스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아무리 질문이 있어도 일단 쌤 본인한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조교쌤들한테도 가끔 질문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조교쌤도 질문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한테 직접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던 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 좋지 않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교재는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다 포함입니다만은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 자체 제작 교재로 수업을 할 것이고, 과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4대 모의고사 중에서 한수라는 기업에서 만드는 과제장이 있어요. 제가 모든 과제장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 한수 과제장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만한 해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수의 주간지로 과제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즌 1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즌 2는 채화 과정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즉 여러분들의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시즌 1에서 배웠던 독해법을 이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독해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구조 독해라는 것을 제대로 배웠어. 그래서 무슨 학교나 학원쌤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필기를 다 하고 그렇게 쓰는 거를 다 연습을 했어. 하는데 정작 그 방법은 수능에서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쓰다가 시간 다 지나갈 거니까. 혹은 거꾸로 나는 아예 펜조차 들지 않고 팔짱 끼고 읽는 방법을 썼어. 왜냐면 쌤이 그런 방법 알려줬기 때문이야.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 쌤이 아니죠. 머릿속에 지문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 수능 시험장은 압박이 강할 거기 때문에 들어갔던 내용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절충한 1타 강사 선생님들의 방법을 절충한 저만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체화시킬 수 있게 시즌2에서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즌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수능 특강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을 주로 분석을 같이 하면서 이것은 또 뭐에 도움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점수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3학년 1학기 내신은 결국 수능 특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학원을 따로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내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즌3는 이제 심화 과정이고 여름방학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좀 더 어려운 지문과 좀 더 킬링 문제들 위주로 심화된 독해법을 본인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선택 과목 특강이 이때 진행될 예정이에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언매를 고를 수도 있고 화작을 고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다시 반편성을 조금 바꿔서 따로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 수능 완성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수능 완성 연계 지문도 같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은 말 그대로 끝까지 미친 듯이 달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9월부터 수능 치기 전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실전 모의고사 정확하게 80분을 재가면서 시험을 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 시간 맞추는 거 여기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반년 만에 시간이 맞을 거면은 누구나 다 수능을 쉽게 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뒤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고3들이 이때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면은 10월쯤에 시간이 이제 맞게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절대 수능 현장에서 80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및 기출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80분 동안 시험을 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재는 제가 만들며 과제장은 한수 주간지를 이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반편성은 우선 시즌 1부터는 일요일반과 목요일반이 있습니다. 일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즉 3시간 반 동안 문학과 독서를 진행할 예정이고 목요일반도 똑같이 문학과 독서인데 다만 학교 끝나고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선택 과목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반편성이 조금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겨울방학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최저 점수를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점수가 아직 모자란다. 그래서 나는 내신 공부와 정시를 같이 들어야 된다. 그런 학생들과 제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본인이 쌓은 업이 있어서 정시만으로 무조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더욱더 선생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 수업, 압구정 국어 논술의 고3 정시반을 듣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시반 설명을 마쳤고요. 저는 강사 신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